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통상 개화론을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교재는 49쪽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는 세두정치. 그 세두정치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집권. 흥선대원군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왕권을 강화시켰죠. 그죠?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켜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걸 통해서 근대화를 지연시켰다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최익현의 하야 상소를 받고 결국 정치에서 밀려나죠. 밀려나면서 여기에 있는 뭡니까? 고종의 친정. 자, 그 과정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때, 자, 여기 있는 통상개화론부터 한 번만 다시 되짚어 봅시다. 이 통상개화론이라는 게, 자, 언제요? 60년대에 이미 형성됐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860년대. 그래서 조선 후기에 뭡니까? 중상주의 실학, 그리고 청나라에서의 양모운동, 일본의 메이주신, 이런 것들이 자, 결합되면서 통상개화론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이 통상개화론은 말 그대로 이론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정치적 힘은 없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집권자가 누구였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한다라면 1870년대로 넘어와서 자, 이들이 자, 무슨 파가 됐고요? 자, 개화파가 됐죠? 이 개화파들이 자, 정치에 본격 진출을 합니다. 자, 언제입니까? 1870년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화파들 중에 자,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 그런 인물들도 있었고 또 때마침 일본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자, 개항이 될 겁니다. 무슨 조약이 체결됐습니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최초의 근대적인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강화도 조약은요, 미국과의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내용을 좀 비교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강화도 조약 체결된 이후에 이것이 평등이든 불평등이든 어쨌든 조약은 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본격적인 자, 무슨 정책이라는 걸 추진할 건데, 네, 개화 정책을 추진할 건데, 그럼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은 언제부터냐? 바로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 기구가 설치되는데 통리, 기무, 아몬이라 불려지는 자, 이러한 관청이 설치가 돼요. 1880년 통리기무하문, 이 관청 이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최초의 개화정책 추진기구입니다. 자, 이거를 기반을 두고 이제 근대 문물이나 시설들이 이제 본격 도입되기 시작할 거고, 또 이 개화정책이 추진되면서 자, 뭘 파견할 거냐면 각국의 사절단들을 자, 이렇게 파견을 할 겁니다. 사절단을 파견했을 때 목적은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자, 이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선진 문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찰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우, 이 나라는 철도를 만들었네. 그럼 우리도 철도를 만들어 볼까? 이들은 전기라는 걸 사용하네. 우리도 전기를 도입해 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죠. 어쨌든 사절단. 이 사절단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에는 자, 뭐가 있었냐면 수신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수신사는 자,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3차 수신사 이렇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파견이 됩니다. 자, 주로 정치적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저 1차 수신사 같은 경우는 김기수란 분이 갔었을 때 뭐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우리 잘 해봅시다. 이렇게 파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근데 정치적 목적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 눈 감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시설이나 이런 거를 또 목격을 하게 될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근대 문물을 또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됐었다. 어쨌든 세 번에 걸친 수신사. 자, 또 하나 조사 시찰단. 자, 얘는 1881년 일본에 파견됐는데 얘는 성격 자체가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돌아오는 그런 목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청나라에 파견되는데 이 청나라에 뭐가 파견되냐면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파견돼요. 1881년에 김윤식이라는 분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한 50여 명을 함께 이제 파견했었는데 청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양모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양모운동이라는 운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중국 텐진, 요 텐진에 파견되었었던 사절단이 영선사인데 교육기간은 대략 한 2년을 목표로 갑니다. 2년을 목표로 갔는데 국가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야 돌아와라 국비 부족 이제 귀환합니다. 1년 만에 조기 기환을 하죠. 어쨌든 1년 동안 나름대로 청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서양의 무기 기술이나 이런 거를 배워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기반을 두고 자, 뭘 만들게 되냐면 기기창이라는 자, 무기 공장을 만들게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자, 미국에도 이제 사절단이 파견되는데 이 미국에 파견됐던 사절단은 우리가 보빙사라고 얘기합니다. 1883년
1882년도에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게 체결됐고, 그거 이후에 이제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해서 이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자, 미국에 파견되었던 사절단이 바로 보빙사입니다. 이 보빙사를 갔다 온 이후에 미국 선교사들, 자, 그 미국 선교사들이 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자, 들어오게 됐고, 미국인 교사들을 초빙합니다. 그 미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근대적 교육기관을 정비하게 되는데, 엘리트, 영재들 있잖아요. 이 영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뭐를요? 영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 유경공원이라는 자, 그러한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게 1886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유경공원에서는 영재들을 육성하겠다? 와우. 영어로 수업해요. 그러니까 미국인 교사들이 초빙됐는데 당시에 길모어, 벙커, 헐버트 이런 분들이 와요. 이런 분들이 와서 자,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데 수학도 영어로 수업하고 과학도 영어로 수업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헐버트라든지 그 교사들이 학습 일지 같은 걸 남겼어요. 남겼는데 자, 1교시 수학 시간이다. 알파벳을 가르쳤다. 자, 2교시 과학 시간이었다. 알파벳을 가르쳤다. 3교시 역사 시간이다. 알파벳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기초도 없는 거야. 알파벳도 모르는 애들 모아놓고 어쨌든 자, 이제 영어식 교육을 했었던 자, 이게 바로 유경공원. 그래서 양반 자제들, 상류층의 양반 자제들이 주로 자, 여기에서 교육을 했었던 거죠. 근대 시설. 또 하나 본다라면 이제 수신사에 3차 수신사로 갔었던 게 박영효인데 그 3차 수신사로 갔었던 박영효가 돌아오자마자 뭘 만들게 되냐면 방문국이라는 자, 기구를 만들어요. 이 방문국이라는 기구는 인쇄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방문국에서 어떤 신문을 발행할 거냐면 한성 순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 신문을 만드는데 이 한성 순보는 민간이 만든 건 아니에요. 국가가 만든 겁니다. 국가가 만든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열흘에 한 번씩 발행이 되는 국가의 자, 신문 관보라고 하는데 최초의 관보. 나중에요. 최초의 민간 신문은 독립신문이라는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독립신문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최초의 관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방문국에서의 한성순보 이걸 발행한 목적이 뭐냐면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80년대부터 개화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들을 자,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화정책을 홍보할 목적으로 여기 있는 한성순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다. 어쨌든 지금 보면 방문국, 자, 기기창, 유경공원 이딴 것들이 이제 근대 시설들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거 외에 뭘 만들었냐면 전환국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전환국은 머니, 화폐를 자, 발행하는 관청이 전환국이고요. 또 뭘 만들었어요? 신식군대. 그렇지. 바로 별기군이라는 거를 자, 만들게 됩니다. 자, 근대 자, 문물을 자, 뭐 했다? 도입했다. 자, 이렇게 갑시다. 별기군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별기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가 돈이 이렇게 넉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식군인들을 차별하고 그들한테 줘야 될 월급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쥐어짜서 별기군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자, 무슨 군란?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벌어질 건데 그럼 이모군란은 결국은 뭡니까? 정부가 추진했었던 자,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그래서 일단은 자, 배경은 자,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자,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당시에요. 실제 월급이 13개월 동안 밀렸어요. 1년 동안 월급이 한 푼도 안 나온 겁니다. 당시 월급을 이제 쌀로 지급했는데 쌀 자체가 자, 아예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먹고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이제 13개월 만에 이제 월급을 주셔. 자, 쌀로 줄 테니까 월급 받으러 와라. 그래서 이제 막 들떠서 갔죠. 아, 드디어 이제 월급 받는구나. 갔는데, 자, 1년치를 주는 게 아니라 딱 한 달치를 줘요. 한 달치를 나눠주는데 그조차 그 안에다가 못 먹는 모래라든지 막 겨 있잖아요. 겨, 껍데기. 막 이런 걸 갖다 다 잔뜩 집어넣어서 부풀린 거죠. 양을. 이제 이거를 보고, 자, 장난하십니까? 라고 이제 격분해서, 자, 결국 들고 일어났었던 그 1년의 자, 과정이 바로 이모군란이다. 그러면 자, 구식군인들이 뭐 했고요? 봉기를 했고, 누가 함께 가담을 하냐면, 도시의 빈민들, 도시 빈민들이 자, 함께 가담을 합니다. 이 도시 빈민들 같은 경우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때 강화도 조약의
일본과의 조약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무관세, 무제한.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한 조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제한적으로 쌀을 사갔다. 물론 이제 일본에게 쌀을 판 지주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돈을 벌었겠지만 국내에 전체적으로 쌀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쌀값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쌀을 사 먹어야 되는 도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도시 빈민들도 함께 구식군인들 여기에 이제 봉기를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얘네들이 어디냐? 여기 있는 궁궐에 난입을 합니다. 자, 궁궐에 난입했어. 그러면 여기는 개화정책의 선두에 서 있었던 게 누구냐면 명성황후 민씨였거든요. 자, 민씨가 어떻게 돼요? 도망을 해요. 민씨가 도망을 하고, 자, 여기에 있는 궁궐에 난입한 이 군중들. 이들을, 자, 결국은 민씨는, 자, 도망을 했습니다. 도주했고요. 고종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자,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에게, 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흥대가 다시, 자, 일시적으로 집권을 할 거예요. 흥대 일시 집권, 이럽시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제 구식군인들과 도시 빈민들한테 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 난 너희들의 불만이 뭔지 알고 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개화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이제 권력을 다시 잡았으니까 너희들은 잠시 기다려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태를 자, 진정시키는 자, 이런 상황으로까지 간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뭐 했냐면 신식군대인 자, 뭘 없애버리냐면 별기군을 없애버려요. 별기군을 없애버리고 또 개화정책 추진기구에 있었던 어떤 거? 통리, 기무하문 이런 것들을 자, 뭐 했다? 예, 폐지합니다. 자, 나름대로 이제 개화정책을 다시금 뒤집습니다. 자, 그런데 도주에 있었던 이 민씨의 세력들이 누구한테? 청나라에게 이제 급하게 자, 도움을 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나라가 알았어, 도와줄게. 결국 청군의 진출. 이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의 군대가 국내에 들어와요. 그래서 청군이 결국은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고 여기에 있는 누구를? 흥선대원군을 자, 뭐 해야 된다? 압송해 갑니다. 자, 흥선대원군을 압송해 갔는데 여러분 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하고 조미수호통상조약. 자, 다시 볼게요. 자, 조미수호통상조약하고 연도가 같거든요. 연도가 같은데 이게 1882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먼저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모군란 자체가 무슨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랬어요?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이죠. 그래서 그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자, 구식군인의 봉기 이게 진압되자마자 자, 같은 연도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 또 이것도 뭐예요? 개화정책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태가 더 다시금 촉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모군란이 먼저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먼저다. 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먼저 체결됐어요. 이게 5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모군란이 터진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게 이게 먼저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이거 누구의 알선이 있었죠? 청나라의 알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청나라의 알선으로 결국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았다.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서양 국가들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계속 달라붙었어? 청나라한테 달라붙었죠. 야, 청나라야, 나도 좀 연결해줘, 나도 좀 연결해줘. 이랬죠. 그러니까 청나라는요, 간만에 모가지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양 국가, 영국, 자, 그 다음에 영푸연합군, 그들한테 연거푸 깨지면서 아편 전쟁이나 전쟁에서 연거푸 깨지면서 종이 호랑이가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시아에서 얘 별거 아닌데, 자, 이게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종이 호랑이인가 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찰나에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청나라에, 자, 야, 미국과 체결해봐. 그랬더니, 예스! 하고 체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서양 국가들이 중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힘 있는 나라 맞는가 봐. 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서양 국가들은 계속 청나라한테 가서 나도 좀, 이렇게 이제 달라붙는. 그럼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간만에 목에 이제 힘이 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있는 만약에 자, 조선이란 나라에서 청나라가 자, 이렇게 개입하기 전에 누가 잠시 집권했어요? 흥선대원군.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자, 집권했을 때 뭡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청나라가 야, 조선아, 여기 있는 영국과도 조약을 체결해봐. 독일과도 조약을 체결해봐. 이렇게 알선을 하면 흥선대원군이 만약에 집권하고 있다면 콧방귀도 안 끼겠죠. 됐어요. 우리는 그들과 조약을 체결할 생각 없어요. 이런 코드 정책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 어떻게 돼요? 망신을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란 나라에 누가 집권하고 있으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으면 자,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다 진압하면서 이 이모군란의 총책임자 이거 누구지? 흥선대원군 당신 아니야? 라고 흥선대원군을 지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로 압송을 해가죠. 근데 실제 청나라로 이제 흥선되어 온 거를 압송해간 진짜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이란 나라가 아까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때 청해 알선, 그 청나라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자,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목적으로 사실은 압송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냥 자, 여기 있는 이모군란의 총책임자로 지목해서 압송해 갔다. 어쨌든 자, 진압했고 흥대는 청으로 압송돼 갑니다. 자, 그럼 결과의 값으로 가면은요. 여러분들 결과의 값을 자, 발표하시면 되는데 이 결과의 값에서 뭡니까? 청나라의 자, 무슨 간섭이?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돼요. 내정 간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잡아간 목적도 내정 간섭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정 간섭.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의 군대가 국내에 계속 주둔하게 됩니다. 하나 더 본다면은요, 제물포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제물포조약을 체결되는데 이모군란 때 여기 있는 이 구식군인들과 도시 빈민, 이 도시 빈민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거든요.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면서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라든지 자 여러 명을 죽여요. 자, 그것 때문에 일본은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면 우리 공사관을 또 습격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직접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조약을 체결했던 게 제물포조약입니다. 그래서 제물포조약의 의의는 뭐냐면 일본 경비병이 우리 조선 땅에 주둔할 수 있다. 즉 공사관을 경비하겠다는 명분으로. 결과를 다시 마무리하면 청나라 군대는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일본 군대도 돌아요. 일본 군대 들어오는데 일본 군대는 이게 다 진압된 다음에 무슨 포조약이라는 게 체결되어서 제물포조약이라는 게 체결되어서 결국은 자, 뭐 되었다? 예. 일본 군대도 주둔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자, 이렇게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라는 거고요. 계속 가볼까요? 그러면 이모군란 여러분들 결과의 값 다시 발표하시고요. 또 하나의 결과의 값이 뭐냐면 자, 개화파들이 분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개화파가 분화된다. 이 개화파들이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올라와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모군란이라는 이 난관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개화파들의 분화, 온건과 급진으로 자 이제 온건과 급진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당시에 여러분들 명성황후가 자 민씨가 피난을 떠났다가 도망을 했다가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걸 어쨌든 진압해줬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씨는 어느 쪽에 가 있냐면 이쪽에 가 있어요. 온건 쪽에. 개화 정책을 너무나 급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구나. 그럼 개화 정책을 그래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온건 쪽. 이 온건파 쪽이 다수파입니다. 그러면 온건 개화파들은요. 와우. 역시. 자 다시 민씨는 누구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어요? 청나라 때문에. 그죠? 청나라 오빠 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섬길 사자, 큰 대자, 큰 나라를 섬겨주자. 무슨 당? 4대당. 4대당. 그러면 지킬 숫자, 옛구자, 수구당. 수구당이란 말은 옛것을 유지하겠다. 즉 무슨 말이냐? 개화 정책을 하긴 할 거예요. 개화 정책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 돼요? 온건 천천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옛것을 많이 유지한 상태에서 자,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무슨 당이라 부른다? 지킬 숫자, 옛구자, 자, 수구당이라고도 불러요. 또 하나, 누구를 개혁의 모델로 삼을 거예요? 청나라를 개혁의 모델로 삼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아니, 우리가 지금 청나라한테 17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4대 해왔는데 이쯤 되면 독립하셔야죠. 왜 청나라한테 우리가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까? 독립당. 수구당, 아이고 옛것을 지키겠다고요? 이건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자, 무슨 당? 개화당. 청나라를 개혁의 모델로 쓴다? 이건 아닙니다. 일본을 개혁의 모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 메이지유신을 개혁의 모델로 쓰자. 자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해요. 그죠?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그때 이 급진적 개화파들 여기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자 이때 이 급진적 개화 세력의 이들이 온건파와 대립하면서 숫자는 이쪽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민씨는 또 어느 쪽에 가 있고요? 온건에 가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은 사실 이쪽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자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그래 안 되겠다. 얘들이요. 자 이렇게 쿠데타를 자 일으킬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자 무슨 정변이라고 표현한다? 네, 갑신
정변이라고 자, 표현을 하죠. 자, 1884년도인데요. 일단은 자, 배경을 먼저 본다라면 배경은 이런 거죠. 누구의 내정 간섭이 너무나 심해되었다? 자, 청의 자, 내정 간섭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있고 또 개화 정책이 뭐 되고 있습니까? 정체되고 있죠. 왜냐하면 온건 쪽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진의 입장에서는 이거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급진 세력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건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 뭐가 있냐면 청푸전쟁이 벌어져요. 청푸전쟁은 청나라와 프랑스가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그 청푸전쟁은 자 뭡니까? 여기에 있는 베트남 땅의 종주권 문제를 놓고 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국내에 이모군란 당시에 진압하기 위해서 몇천 명의 군대가 들어왔습니까? 3천 명의 군대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3천 명의 군대가 자 어떻게 돼요? 계속 주둔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청푸전쟁이 빵 터지면서 절반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1,500명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1,500명은 이미 빠져나갔고 나머지 절반도 빠져나가려고 배를 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갈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얘들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군대가 빠져나가니까 급진의 입장에서는 야 요거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할 때 아무래도 영향력이 줄겠지. 이게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배경을 두고 결국은 쿠데타가 벌어질 건데 전개 과정을 가면은 이 우정국 축하연. 여러분 우정국이 뭐냐면은요. 우체국이거든요. 자, 근대 시설에 우체국을 만들었어요. 그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축하연을 자, 계기로 해서 여기 있는 정변이 벌어집니다. 그럼 정변이 벌어질 때 쿠데타를 일으킬 건데 급진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군사적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일본 군대, 일본 경비병 이럴까요? 일본에 경비병이 들어왔잖아요. 제물포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 경비병이 자 130여 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여 명 남짓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야. 그래서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사람들이 이제 오픈식 하는 날 테이프 커팅하고 떡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때 자 여기 있는 급진 세력들이 이제 약속을 해놓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았죠. 정변을 일으켜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나라 군대가요. 자 얘들이 개화당 자 정부가 수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14개 정강 개혁 정치를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문제는 개화당 정부가 이렇게 수립됐을 때 청나라 군대가요. 아까 절반은 빠져나갔고 절반은 배 타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정변이 딱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일정을 변경을 해요. 그래서 급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국 청나라 군대가 즉각적 개입을 해요. 그래 결국 이 개화당 정부는 청나라 군대한테 밀립니다. 일본 경비병은 130명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청나라 군대는 지금 어떻게 돼요? 1,000명이 넘잖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일본 군대가 이제 퇴각을 해버린 거죠. 자기 공사관으로 막 숨어가요. 그래서 이제 또 공격을 받죠. 어쨌든 청나라의 개입으로 자 여기 있는 개화당 정부가 무너집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를 우리는 3일천하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3일천하. 결과의 값을 한번 갑시다. 자, 결과의 값에다가 여러분들 자 별표를 하시고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심화됐겠죠. 됐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화됐다. 또 하나는 한성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거예요. 조선과 일본이 체결했는데 이모군란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게 뭐죠? 제물포조약. 자 여기서는 한성조약. 한성조약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일본 공사관이 완전히 지금 다 망가졌거든요. 여기 있는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일본 공사관을 다시 신축하겠다.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조선 네가 비용을 내라. 자, 이 내용이 바로 한성조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라면 자, 텐진조약인데요. 이 텐진조약은 우리가 체결한 게 아니고요. 청나라 군대와 자,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거예요. 그럼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텐진조약은 한반도에서 양 국가의 군대를 모두 철수하자. 대신 나중에 어느 쪽 한 군대가 한반도에 투입되면 상대 국가도 자, 자동으로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자. 쉽게 동시 철수, 동시 파병의 권리를 가져가자라는 게 텐진조약입니다. 어쨌든 텐진조약. 자, 그러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뭐 되고요? 심화되고 자, 이 결과의 값에 이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누구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고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죠. 그러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자, 심화되고 있었을 때 민씨도 이제 지쳤어요. 자, 민씨도 자, 지쳤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나 지나치니까 민씨도 지쳤고,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청의 내정 간섭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자, 조로 비밀 협약을 추진해요. 자, 조로 비밀 협약을 추진하는데 1880, 자, 여기에 있는 5년도. 1884년도에 조로 통상조약은 이미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강혜 쌤이 잠깐 얘기했었던 것 중에 조선 책략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선 책략의 내용은 자, 뭐 있었습니까? 이 청나라 외교관 황준신이 썼는데 내용은 조선이란 나라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이거잖아요. 그럼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자, 누구랑? 미국과 손잡아라.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조선 책략의 내용대로 간다라면 자, 여기에 있는 청나라가 자, 누구를? 여기에 있는 러시아를 드러내놓고 견제시켰잖아요. 그죠? 야, 조선아, 얘 견제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청나라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이란 나라와 손을 잡으란 말이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러시아를 자, 드러내놓고 견제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양 국가들이 자,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전부 다 누구의 알선을 통해서 청나라의 알선을 통해서 체결했다. 유일하게 누구 빼고? 그렇지. 러시아 빼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독자적으로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그 러시아와 자,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한 게 1884년 7월 달에 조로 통상조약인데 이모군란, 갑신정변 자, 이런 사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나 심화됐거든요. 그러면 이모군란 때 민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청나라 오빠들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청나라 짱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오빠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서서히 이제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야, 러시아란 나라와 친하게 지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로 통상조약은 이미 84년도에 체결했고, 자, 85년도에는 조로 비밀 협약이라는 거를 체결하려는 자, 움직임.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럼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어딘가를 자, 이렇게 석탄 기지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자, 이렇게 함대를 이끌고 실제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동남아시아를 가고 싶어요. 동남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이 당시 배는 여러분 증기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이기 때문에 석탄을 태워서 가야 되는데 연해주에서 석탄을 싣고 자, 이 배가 쭉 가다가 동남아시아에 도달하기 전에 동남아시아에 도착도 전에 석탄이 바닥나요. 그러니까 여기 갈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동해안을 타고 쭉 와서 우리나라 한반도 어딘가에서 석탄을 한번 재충전하고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비밀리에 이제 군사적인 자, 그런 동맹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조선의 민씨 같은 경우는 자, 누구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청나라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조로 비밀 협약이라는 게 추진 중이다라는 소문이 퍼졌어. 몰래 해야 되는데 소문이 쫙 퍼졌어. 그때 긴장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던 영국인 겁니다. 동남아시아 쪽에서요. 식민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조로 비밀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버리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여기까지 올 것이고 러시아와 자, 어떻게 됩니까? 밥그릇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영국이 자, 여기 있는 러시아를 견제한답시고 여기에 어디를? 바로 거문도. 이 거문도를 자, 무단으로 자, 이렇게 점령을 하러 들어옵니다. 자, 이걸 우리는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보세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계속 심화됐잖아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계속 심화되니까 여기 있는 조선은 민씨는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했다. 그럼 러시아도 이쪽으로 내려오려는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침탈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당시는 아직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자, 주도권을 쥐지 못했어요. 경제적인 침탈. 자, 이때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영국이 거문도 점령. 와, 한반도가요. 자, 지금 열강에 자, 완전히 각축장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중립파론이라는 자, 그런 주장이 나오게 돼요. 자, 다시. 자, 조로 비밀 협약이 추진 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를 견제한 목적으로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점령 사건. 1885년. 나중에요. 1887년도에
결국은 청나라가 중재를 해줘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철수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 그 어디에도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흥선대원군 아까 이모군란 때 총책임자로 지목돼서 청으로 압송돼 갔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언제 들어오냐면 1885년도에 돌아와요. 1885년. 자, 조로 비밀협약을 몰래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민씨죠. 명성하고 민비잖아요. 그 민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은 뭐 했어요?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점령했어요. 청나라는요. 이거 뭐지? 내가 조선에 대한 갑인데? 그러니까 민씨가 자꾸만 나한테 멀어지고 얘랑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러시아와 썸을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씨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돌려보내요. 흥선대원군과 민씨는 코드가 안 맞거든요.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정책,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인데 사이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코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돌려보냅니다. 그게 1885년도거든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 정도. 자, 그 상황에서, 즉 거문도 점령 사건 요 상황에서 자 무슨 화론이라는 게 주장이 된다고요? 중립화론. 중립화론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잖아요. 자, 까딱 외교 정책을 잘못 쓰면 너희들 큰일 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중립을 시켜라. 중립을 지켜라.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독일 부영사, 독일 영사 외교관으로 와 있었던 부들러. 이 부들러가 자, 부들부들 떨면서 중립화론으로 주장해. 근데 이제 이 부들러가 주장했었던 중립화론은 자, 채택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육일준도 있었는데요. 이 육일준 같은 경우는 자,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 뭐였었죠, 여러분들?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 보빙사. 그 보빙사의 단장은 민영익과 함께 따라가요. 사절단의 일행으로. 그래서 육일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빙사가 돌아올 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미국에 그냥 머물면서 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 육일준이 막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띡띡 다음 해에, 그러니까 보빙사가 1883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에 자, 여기 있는 갑신정변이 터지면서 자, 국가가 개화 정책 이딴 것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갑신정변에서 청나라 군대에 개입돼 있을 때 급진 개화 세력들이 전부 다 도망가거든요. 정치적 망명을 떠나요. 일본이나 중국 혹은 미국 이런 데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고 일부는 잡혀서 자, 처형을 받고요. 자, 어쨌든 그때 갑신정변 이후에 개화 정책은 더욱더 정체돼 버리거든요. 개화 정책이 더욱더 정체되면서 육일준 뭐 이런 유학을 국비로 지금 이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육일준한테 자, 이제 개화 정책 그딴 거 자, 하지 않을란다. 돌아와라. 이게 이제 소환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육일준이 한 번에 이제 돌아온 게 아니라 유럽을 거쳐서 돌아와요. 유럽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그때 유럽에 누구를 봤냐면 스위스 이런 나라를 본 거예요. 와, 근데 스위스가 주변에 뭐 여기 있는 예를 들어 프랑스라든지 자, 주변 뭐 에스파냐라든지 이런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낑겨져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얘가 본 겁니다. 그래서 육일준이요. 서양과 유럽을 자, 서양의 유럽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볼 견자, 들을 문자.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써요.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쓰는데 자, 이거 말고 어쨌든 육일준이 유럽을 보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스위스라는 나라를 봤고 그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지. 바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래서 중립화론을 또 주장했던 인물이 육일준입니다. 어쨌든 뭐 이 중립화론이 채택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계속해서 이제 개화 정책은 뭐 됩니까? 예, 정체가 될 거 아닙니까? 개화 정책은 정체가 될 거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거냐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 갑신정변이요. 1884년이에요. 자, 그로부터 10년 뒤에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질 건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뭡니까?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80년대부터 개화정책을 했는데 그 개화정책 과정에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에 자, 결국 반발 세력을 반발이 있었고 이거 이후에 개화파가 분해됐고 그 개화파들이 분해됐을 때 급진 개화파들에 의한 자, 뭡니까? 여기에 있는 갑신정변. 근데 이게 진압됐잖아요.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개화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거고 이게 어쨌든 진압이 됐는데 보수파들이요. 야, 그러니까 왜 개화 정책을 한답시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야, 니네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자 어떻게 돼요? 개화파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급진개화파들은 정치적 망명 다 도망갔고 온강개화파들도 어떻게 돼요? 이제 입지가 좀 약해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파들의 영향력이 다시금 커지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전에 세도 정치 때 여러분들 권력을 잡았었던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막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 외척 가문들의 보수 세력들이 다시금 그봐 옛날에 좋았지?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서서히 영향력을 키우면서 자, 부정과 부패가 다시금 또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무슨 농민운동이라는 게 벌어질 거냐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벌어질 건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자, 1894년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수능에서 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운동은 자, 사건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요. 전개 과정을 보면 교재 여러분들 그 필기돼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월 달에 자, 1월 달에 고부밀란이라는 게 벌어져요. 자, 이렇게 해 볼게요. 자, 1월 달에 고부밀란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동학농민운동 자체는 1894년도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가 워낙에 긴박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예전에 어려웠던 문제들은 동학농민운동이 출제가 되면 사건에 어떻게 돼요? 전개 과정, 흐름으로 문제를 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전투 이름이라든지 몇 가지를 준 다음에 그냥 답은 동학농민운동 이게 답이에요. 자,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고부밀란이라는 게 1월 달에 벌어졌는데 전라도 고부에서요. 지방관리로 파견되었었던 조병갑이라는 자, 지방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부 군수로 와 있었던 조병갑이가 자, 여기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세금 수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수탈 중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만석보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만석보 사건은 뭐냐면 이 고부 주변에 만석보라는 이제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 저수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농사에 이제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좀 오래됐어. 오래되니까 이제 조병갑이가 야 이거 새롭게 증축하는 게 어때? 그래서 증축하자. 증축하려면 이제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자 주민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해서 어쨌든 증축을 했어요. 증축한 다음에 밑에 팻말 박는 거죠. 뭐라고요? 자 made by 조병갑. 근데 조병갑 내가 한 거야. 기념 비석을 박아놨어.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백성들한테? 야 이거 내가 한 거지?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앞으로는 사용료를 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뻥찐 거죠. 원래 관습적으로 무료로 이용하던 저수지야. 우리 거야. 우리 주민들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의 세금으로 갖다가 증축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세금 내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이제 농민들이 막 항의하러 간 겁니다. 장난하십니까? 라고 이제 항의하러 갔는데 이 조병갑이가 항의하러 온 농민들을 자 건방지게 나한테 대들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자 곤장을 때린 겁니다. 처벌을 한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이 처벌을 받고 곤장을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 많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앓다가 3일 만에 죽습니다. 그럼 이제 그 농민 하나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인데 이 전봉준이 이제 열을 받은 거죠. 자기 아버지가 부당한 거에 대한 저항을 하다가 결국 항의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고 죽임까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전봉준이 농민군을 조직합니다. 농민군을 조직해서 자 어디를 점령할 거냐면 고부관청을 점령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고부밀란입니다. 이래요? 그럼 고부관청을 딱 점령했어요. 조병갑이는 도망갔겠죠? 새로운 군수가 왔습니다. 새로운 군수가 딱 와가지고 자 전봉준한테 이제 야 너 여기 왜 점령했는데 어쩌쩌쩌 해가지고 조병갑이 자 우리를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자 부당하게 처벌받고 결국 죽게 됐습니다. 자 억울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군수가 야 내가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사태를 자,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보낼 거다. 그래요? 비상대책위원장. 그들이 올 때까지 너희들 일단 잠시 돌아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전봉준과 같은 이런 농민군들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올 때까지 자, 돌아갑니다. 흩어진 거죠? 야, 근데 중앙정부가요,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정확하게 깨뜨려오지 못한 거예요. 3개월 뒤에 옵니다. 1월 달에 고부밀란인데 3월 달에 와요. 3월 달에 와가지고 3월 달에 딱 와가지고 뭐라고요? 야, 지난번에 고부관청 점령했던 애들 다 모여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네,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안핵사가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요. 그럼 안핵사 이용태가 와가지고 억울함을 자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초지정을 이야기해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막 조병각 띠떼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그렇다고 막 관청을 점령해? 이건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농민들한테 떠넘겨버린 겁니다.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안핵사 이용태가 오히려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킨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전봉준이 다시금 농민군들을 조직을 하는데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농민군이 더 커진 거예요. 자, 이게 1월 달에 3월 달에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라고 합니다. 3월 달인데요. 3월 달에 1차 봉기 이 고부군 안에 백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백산에서 집결해요. 그래서 백산봉기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3월 달에 1차 봉기. 그럼 1차 봉기를 일으킨 얘네들이 여기에 어디를 점령하러 갈 거냐면 전주를 점령하러 갈 거예요. 전주를 점령하러 갈 건데 이 전주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전투 이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이나요? 황토현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황토현 전투는 전라도의 지방군대를 깨뜨린 전투가 황토현 전투예요. 그럼 지방군대 깨뜨리고 계속 이제 세력이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군대가 내려와요. 그 중앙군대, 서울에서 내려온 군대 이들을 또 깨뜨려요. 이게 황룡천 전투. 장성이라는 동네에서 벌어질 건데 장성 안에 황룡천. 장성 전투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황룡천이라고도 되고요. 어쨌든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이런 전투를 연거푸 승리하면서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전주를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럼 전주를 이렇게 딱 점령했을 때 중앙정부가 이거를 진압할 능력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에게 오빠 도와줘 또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민씨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또 요청한 거죠. 그럼 청나라가 알았어, 니네 조금 기다려. 이 농민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군이 개입되죠. 아이고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군이 개입되자마자 누가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따라 들어올 수 있죠. 무슨 조약을 통해서? 텐진 조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다음날 따라 들어와요. 그럼 이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된 겁니다.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이거 안 된대. 일본 때문에 강화도 조약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 이거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야 정부야 우리 그만하자. 그래서 무슨 화약이 체결된다고요? 전주 화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럼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데 이 전주 화약이 5월 달에 체결됐고 전주 화약에서 농민군과 정부가 이제 드디어 화해를 한 겁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 정부는요. 여기 있는 농민들이 화해를 하면서 요구했었던 12가지가 있어요. 패정개혁안 12개조 12개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분배해 주세요. 신분제를 폐지해 주세요. 이런 12가지를 주장합니다. 이런 12가지를 정부가 알았다 받아줄게 라고 이제 화해를 체결했으니까 화약을 정부는 뭘 설치하냐면 교정청이라는 걸 나중에 설치할 거예요. 교정청이라는 거는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라는 관청,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그럼 교정청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요구했었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겁니다. 교정청. 농민들은요, 정부를 믿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집강소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이 집강소라는 기구를 꼭 기억하는데 집강소는 농민 자치기구입니다. 집강소는 이제 양반 지주들을 폭행하고 다닐 건데 뭐냐면 농민 자치기구라고 그랬잖아요. 양반을 만나면서 양반 너 이리 와봐. 네가 양반이란 이유로 우리를 그동안 괄시하고 우리를 개무시했었던 거 아니야? 너 이제 끝났어. 정부가 곧 신분제를 폐지할 거거든. 우리가 요구한 걸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거든. 그러면서 양반 폭행하고 다니고 지주들 있잖아요. 지주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너 이리 와봐. 네가 지주란 이름으로 우리 갑질했었던 거. 야 우리도 이제 토지를 받을 거야. 네 토지를 뺏어서 정부가 토지를 농민들한테 쭉 분배해주고 약속했거든. 어차피 이게 실현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런 것들을 뭐하자? 자치를 통해서 실현해보자 라는 기구. 이게 바로 집강소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면서 지주인 자들, 양반 지주들을 폭행하고 다니는 이런 활동을 해요. 누가? 집강소가. 집강소는 쉽게 얘기하면 농민 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전주화약까지 체결되어서 나름대로 이제 농민군들은 다 해산이 됐는데 문제는 전주화약이 체결됐으면 이 앞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는 국내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일본 군대야, 청나라 군대님 나가주세요.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부와 이제 우리 농민들이 화해가 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돌아가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철수를 거부해버립니다. 일본이 철수를 거부하면서 자 어디를 점령해버리냐면 경복궁을 점령해버려. 누가? 일본이. 와, 경복궁을 딱 점령했다. 그 순간 무슨 전쟁이 터지냐면 청일전쟁이 빵 터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본이 철수를 거부하면서 경복궁을 점령했고 그 경복궁 점령으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청일전쟁이 시작됐고 동시에 일본은 우리한테 갑오개혁이라는 개혁을 강요합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진행하면서 갑오개혁이라는 개혁을 강요하죠.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주겠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농민들이 야, 왜 우리나라 정치를 간섭하고 지랄이세요? 라고 하면서 일본은 내정 간섭에 반발합니다. 자,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갑오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9월 달에 농민들이 자, 몇 차 봉기를 일으킨다고요? 2차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자, 9월 달에 2차 봉기. 그러면 2차 봉기를 통해서 일본이 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하고 있다.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다가 충청남도 공주의 우금치, 그 우금치라는 고갯길에서 결국은 깨집니다. 그러면 2차 봉기에 농민군들이 우금치 전투에서 자, 뭐 한다? 패배를 하면서 우금치 전투에 패배하면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자, 끝나게 됐죠. 그 이후에 전몽준은 이제 체포가 되는데 우금치 전투에서 체포된 건 아니에요. 전몽준이 이제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에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면서 계속 이제 저항을 하는데 현상수배가 걸려요. 현상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전봉준이 계속 이제 아는 집을 자, 찾아다니면서 숨어서 이렇게 이제 도망다니는데 누군가가 전봉준을 자, 어떻게 돼요? 현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봉준이 잠깐 깜빡 졸고 있을 때 도끼로 발목을 찍어요. 도끼로 발목을 찍어서 걷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갔다 이제 관청에 가서 신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전봉준이 여러분들 압송되고 체포되어 가는 장면에 보면 가마를 이렇게 타고 가거든요. 전봉준이. 이제 가마를 태워서 뭐 훌륭한 일을 해서 가마를 태워준 게 아니라 걸을 수가 없어요. 발목을 이제 도끼로 찍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마를 타고 압송돼 가는 그 장면에 사진 자료가 간혹 나올 겁니다. 어쨌든 전봉준이 체포되었다.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은 실패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동학농민운동 자체는 사건의 자, 전개 과정, 이 전개 과정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일단은 흐름 정도는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이 끼친 영향을 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이 끼친 영향을 보면 일단은 자, 무슨 전쟁이 자,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겁니까? 청일전쟁이 발발이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향을 간다라면 청일전쟁 벌어지자마자 일본은 우리한테 자, 무슨 개혁이라는 개혁을 강요했습니까? 갑오개혁이라는 개혁을 자, 강요했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끼친 영향, 청일전쟁 또 갑오개혁에 나름의 영향을 끼쳤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교재는 자, 49쪽. 자, 그 다음에 51쪽. 자, 52쪽까지 살펴본 건데 중간중간에요. 선생님이 지금 교재에서 필기가 돼 있는데 칠판에 판소하지 않은 뭐 용어들이라든지 자,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끊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선생님 게시판에 글을 올리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자, 그거와 관련된 뭐 특강을 따로 찍든지 아니면 자, 글로 자, 답변을 빠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영향 뭐죠? 청일전쟁. 또 하나는 그렇죠. 갑오개혁. 그래서 갑오 을미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자,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